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무리 가격 올라도 기다릴게. 경기와 따로 놀아도 웃어볼게. 이래선 안 돼. 구리값 오르지는 마. 네, 오늘은 버즈의 남자를 몰라라는 노래를 한번 개사를 했습니다. 왜 구리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인가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오늘 윤지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윤지의 초이스는 구리값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우리는 구리 가격에 대해서 닥터 코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경기 상황을 이 코퍼 가격이 잡아주고 있다라는 점인데 트럼프 세션 우려에도 왜 구리값은 껑충 뛰고 있는가? 닥터 코퍼 맞아 전선주까지 오랜만에 반등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구리 선물 가격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털 사이트에서 그대로 한번 포착을 해봤는데요. 1년간의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정말 무섭게 최근 몇 달 동안 급등을 하고 있다는 점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현물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 오늘 기사를 통해서 전해졌을 텐데요. 올해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톤당 12,000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경고 사인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리 가격을 예측하고 있는 전문가인 머큐리아의 글로벌 금속 부분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리 수급이 아주 빠듯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중국의 수요가 과거에는 가격을 좌지우지했다면 이번에는 미국이 선수요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헷갈리는 닥터 코퍼, 경기 예측 박사 구리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리가 경기 예측 박사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체적인 산업에 구리가 다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건설, 해운, 반도체, 핵심 산업에 모두 다 구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흐름과 상관관계를 띠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는 지금 트럼프 세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 시장 상황과 조금은 엇갈려 있다라는 점을 뜻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주시죠.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수요적인 부분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28년까지 데이터 센터 건설로 연간 50만 톤의 구리 수요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관련된 협회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구리 가격이 구리가 하이브리드나 내연 기관차의 2배에서 4배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비철금속 수요 증가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역시나 미국의 관세 전쟁인데요. 경제가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금 가장 먼저 올랐고요. 그 다음으로 은이 따라갔고 이제는 구리까지 그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25%의 관세를 구리에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구리를 선취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따라 구리가 미국으로 몰리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칠레 부분에서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언급이 됐습니다. 남미 주요 구리 생산국인 칠레와 페루에서 생산 차질이나 노조 파업,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광산 개발에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기존의 광산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질 자체가 확연히 떨어진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구리 공급이 2016년 이후 연평균 1.2% 정도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수요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6%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연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고 글로벌 정책적인 문제에 산업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구리 가격의 삼각 상승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리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세 모멘텀을 받아갔습니다. 이구 산업이 가장 압도적으로 올랐는데요. 23.8% 급등을 보여줬고 서원이 7%, 풍산과 풍산홀딩스도 함께 올랐고요. KBI 메탈과 대창까지 일제히 강세 분위기 가져갔습니다. 옆에 이유 부분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구리를 많이 원재료로 쓰고 있는 전선 관련된 종목들,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일제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조전방 중에서 전력 설비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많이 꺾여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오랜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흐름을 살펴보시다면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킨 종목보다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전선 관련된 종목들의 종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효성중공업이 4.15%로 가장 크게 올랐고요. 그 뒤로는 대원전선과 대한전선, 세명전기,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까지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많이 줄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관련된 종목들 강세 어떤 이유인지 오늘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전선주까지 그 모멘텀이 확장이 됐는데 이에 대한 내용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랩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장하다 국내 증시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K 증시가 이번 주 내내는 약간 힘든가 했더니 오늘은 또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막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내면서 탄력을 붙여왔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수급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관세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이 어제부터 이어졌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개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은 선물 시장까지 좀 강하게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고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외신에 따르면은 국내 이제 한국 증시에다가 공매도 투자자는 어느 정도 경고가 필요하다. 지금 국내 증시는 이제 한국 증시는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공매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다가 손실폭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경고 메시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증시는 그만큼 저평가 국면에 형성이 되어 있고 추세가 어느 정도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에 악영향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그만큼에 대한 유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요. 공매도 자체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차익 공매도가 안 좋은 거고 공매도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증가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시작이 되기 전에 미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4월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너무 공매도 재개에 대한 그런 걱정은 좀 꺾으셔도 되겠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반전의 힘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윤재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테마는 사실 오늘 정치 테마주를 한번 들고 와 볼까 하다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오늘 오전장부터 힘을 내줬던 구리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구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게 확장이 돼서 전선 관련된 종목들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장 초반보다는 시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게 좀 옮겨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 해치성이 그때에 대한 몸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호재가 아직은 메마르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정치적인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노이즈가 또 조용할 때는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해지성 자금들이 좀 선택을 많이 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모멘텀이 명확한 종목이 단발적인 상승이라든지 지속적인 상승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아까 앵커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구리 선물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서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경기가 회복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재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는 경제 사이클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지성 자금으로 구리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가격 원자재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축 잔고가 이제 좀 더 비싸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영업이익 측면으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금이 조금 더 해지성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이구산업도 그런 느낌으로 올라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오늘도 이구산업이 23.80%가량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일단은 상징적인 모멘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구리하면은 이구산업 약간 이런 그쵸. 흐름으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구리 관련된 이제 선물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우선적으로 시장에 반등이 나온 게 이구산업인데 또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크게 계속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가 오늘 대량에 대한 거래량이 나타나고 윗꼬리도 길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은 수급이 그렇게 뺏기긴 하더라도 상승폭이 약간은 더뎌지지만 상승에 대한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풍산도 오늘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전히 상승에 대한 추세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이지 않아서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구산업이 구리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시세를 보여줬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는 급등으로 압도적인 시세를 보여줬는데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한 자릿수대의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네. 혹시 다른 종목들 중에서 같이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 혹시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구산업을 보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구리에 대한 모멘텀이 언제까지 끌고 갈지가 사실 애매합니다. 다음 주 중에 갑자기 끝날 수도 있어서 뭔가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승부수를 띄우면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구리 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구리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선 쪽에 대한 모멘텀이 그쵸. 같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구리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지금부터 새롭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전선 쪽이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전선이 있지만 LS 그룹주를 좀 더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LS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LS랑 대한전선이랑 이제 특허권 분쟁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전선이 계속해서 지금 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LS가 승소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실적 인프라를 좀 확대하는데 좀 더 시너지 효과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LS
LS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까지 또 모멘텀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좀 더 크게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자리까지는 온 건 아니라서 뭔가 이제 구리 산업으로 단발성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전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구리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효과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LS 관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주 내에서는 이 구리 가격의 연동과 함께 LS그룹주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조선이나 방산보다 일찍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역시나 관세에 있었습니다. 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전선주 다시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현대차가 증명을 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여지를 열어놓고 지금 관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기보다는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이상에 대한 수익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산업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정상 협정을 통해서 협상이 잘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전선 관련주는 이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세가 높아지게 부과가 됐을 거에 대한 우려감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가격까지 내려와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악재가 해소되면 호재로 전환이 되는 거다 보니까 호재성을 기다리는 구간에선 지금이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너무 크게 걱정할 구간은 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선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는 LS그룹주, 구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이구산업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자 초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저희 이사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차입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살펴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화그룹주가 있었거든요. 네. 연이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슈를 받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들고 오신 이유는 다들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것 같은데 초이스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초이스 해주셨을까요? 저는 아쉽게도 현대차를 초이스했습니다. 현대차 초이스 종목이고요. 비초이스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초이스 종목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들고 오신 이유와 함께 비초이스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자금에 대한 융통성을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느냐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방향성을 가느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선택을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하나 그룹주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벌써 뭐 고평가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런 많은 상승이 보여준 자리에서 3조 6천억 가량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상방이 어느 정도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가 100% 청약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약간의 호재성으로 이슈가 되고 이제 2% 정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게 3조 6천억 규모에 대한 증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 주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영권 자체에서 뭐 희석이 되면서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업에 대한 주식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상승에 대한 여력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나는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매도하겠다라고 준비하는 과정이 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버티고 있는 게 수익권이 여전히 좀 여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버티는 거지만 여러 가지 뭐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리스크가 만들어졌을 때 하락에 대한 방향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도 2차 전지가 끊임없이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서서히 추세가 깨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폭탄 돌리기 식으로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밑에서 산 사람들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 계속해서 매도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락에 대한 가속화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더 리스크를 줄이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조 6천억 가량을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거를 주주 달래기용으로 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규모를 보면은 48억 가량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3조 6천억이라는 증자를 해놓고 48억으로 주주 달래기 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그냥 제스처만 했다라고 좀 생각을 그쵸. 하고 있군요. 그래서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자본금을 또 구하는 데는 FI를 또 조성을 하거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거나 10이나 BW를 발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주들을 선택을 하지 않는 방향성을 선택을 하고 나서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하나는 과거에도 이런 이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평가를 많이 받았던 이유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노이즈가 많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많은 수익을 좀 더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을 챙기고 나서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아쉽지만 비초이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증희 씨가 나오고 나서 정말 단 한 거래 만에 시총이 4조억 원이 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2조 정도는 좀 회복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뉴스를 한번 살펴보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켜볼 만하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팔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이제 주가가 밀리니까. 근데 네. 사실 이게 3조 6천억이라는 자본금을 확보를 한 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확인하는 데까지만 해도 못해도 2, 3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찍히는데 지금 실적 잘 찍히고 있는데 그거보다 뭔가 획기적인 실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뭔가 주가 측면에서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 3년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노이즈가 갑작스럽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도 그거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매도 버튼을 누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신규 진입으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확대하기에는 그만큼의 리스크가 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한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조금 더 리스크가 덜한 종목으로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조심하자.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비초이스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사님의 의견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이번 주에 압도적으로 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해낸 게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이었는데 현대차 지금 시점에서도 초이스 종목으로 괜찮은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희성 회장이 진짜 굉장히 스마트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31조를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네. 근데 왜 31조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가 이제 2023년도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한 27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근데 2.5%에 대한 관세가 25%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연간 한 8조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지금 얘기를 한 게 4년 동안 31조 가량을 투자를 하겠다. 근데 8조를 4년을 곱하면 32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뺏겨야 될 돈 31조를 투자를 하겠다. 네. 1조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상이 성공을 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뺏기는 돈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생산 거점을 증설을 그렇죠. 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산법을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게 32조 정도가 되는 건데 아마 수출액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뺏길 뻔한 건데 그거를 31조로 방어를 하고 오히려 협상이 잘 됐다고 하는 거면은 돈을 굉장히 잘 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좀 비교를 하면은 주주 돈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보다는 네. 자기 돈을 어떻게끔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서 주주 친화적인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해봤을 때 현대차에 대한 메리트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전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중국에서 5분 만에 고속 충전이 되는 전기차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좀 방향성을 잘 정한 게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폐지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예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경쟁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조금 모자르다 하면은 하이브리드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주가 측면에서는 크게 밀리거나 하는 리스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경쟁성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이브리드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 성장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멀티플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2011년도, 12년도에 대한 주가 가격이 22만 원대였습니다.
지금도 22만 원대고요. 네. 14년 동안에 대한 가격은 크게 변동되지 않고 있는데 멀티플을 비교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2011년도에 대한 연간 매출을 봤을 때 한 74조 가량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120조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멀티플 자체는 제대로 적용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가격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은 현저히 저평가된 구간이고 현대차가 제대로 된 멀티플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공략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하면 바로 따라오르는 키워드가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시는데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수출 판매 잘 된다고 있는 건 많은 분들 다 작년에도 정말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평가의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가 그동안 주가가 이미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도 탄력을 못 받았다면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남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는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2022년부터 23년도 요때가 저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게 사실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았던 게 현대차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역대급 수출에 대한 매출액을 기록을 한다 하더라도 매번 수식어로 따라오는 게 이게 끝이 아니냐, 피크아웃 아니냐,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 측면에서는 크게 반응을 못했었던 이력이 이 박스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 한번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은 이번에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하기 시작을 했고 트럼프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을 하고 보편적 관세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제외를 먼저 우선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는 게 현대차기 때문에 현대차는 거기에 대한 게 좀 더 자유로워서 오히려 시장의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그것뿐만 아니라 GM이랑 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CKD 관련된 MOU 협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한 거점을 통해서 생산 라인을 좀 더 빠르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다가 생산 거점 31조 가량 투자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GM이랑 GM 협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생산 라인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많이 만들고 많이 판매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조업 중에서는 생산력이 얼만큼 잘 받쳐주느냐 이게 성장에 대한 속도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지금도 잘 팔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잘 팔 수가 있는 그런 라인업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다르게 고실적 이제 고성장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반응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현대차였습니다. 저평가의 늪에서 이제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이사님이 픽하신 종목 현대차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그대로 한번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살짝 민망합니다. 저희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이미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어서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한번 가볼게요. 따상님의 종목입니다. 인스피언 질문을 주셨는데 이 종목이 보안 관련된 종목이고요. 평단가가 9,695원,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인스피언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 7,000원대 머물러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같이 더 받쳐줘야지 또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피언을 일단은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잠시만요. 시가총액 한 번만 보고 700억 가량이 나오는 이제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좀 시원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오늘도 거래량이 주당 7,000원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35,000주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부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을지 이거는 약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완전한 52주 신저가가 6,47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라인까지는 뭐 크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진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구간대가 그래도 거의 바닥에 근접하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에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아직까지는 나갈 수 있는 자리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이때 들어온 자금들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보다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된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떠한 기준점으로 어떠한 기간을 바라보고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달라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짧게 치고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한 8,000원대부터는 많이 막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8,000원에서 8,200원대에서는 한번 상승이 막히고 나서 일부 조정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나오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서 일단은 리스크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조금 더 길게 봐서 한 2, 3개월 정도 여유 있게 바라보고 싶다. 1분기 정도는 내가 한 분기 정도는 바라보고 싶다. 2분기 내까지는 홀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라인 돌파하면은 그래도 매수가 이상인 10,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000원까지 올라오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할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10,000원에서 2번 맞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아마 돌파 시도를 하긴 할 텐데 돌파 유무는 그때 당시에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10,000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8,000원에서 8,200원부터는 일단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거를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단계의 벽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벽으로는 8,000원에서 8,200원 부근이 도착을 하게 된다면 좀 답답한 횡보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중 축소 또는 나오는 방법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조금 더 시간 투자가 가능하신 분이라면 10,000원까지도 한번 기다릴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완 종목들이 오늘 생각보다 잘 간 종목들이 많아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완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참 많이 좀 못 올랐었는데 다시 한번 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에 탔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보완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자체가 없진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보완이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양자 관련된 얘기가 다시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양자 보완에 대한 모멘텀은 다시 한번 커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완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같이 양자 보완 솔루션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뭐 크게 상승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다가 오늘 1.9%가량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하면 기대 수익률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도 오늘 너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들어서 가격 조정이 같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다가 오늘 약간 바닥이 나오는 흐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뭐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이제 엑스게이트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관련된 모멘텀 가지고 있는 뭐 센즈랩이라든지 그쵸. 이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좋다라고 하시면 이미 거래량이 나온 그런 종목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셔도 좋고 나는 좀 더 진득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있는 종목을 좀 더 분할 매수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JK님의 종목이고요. 대덕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50원에 39% 비중 들고 계시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PCB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덕전자도 흐름이 어떤지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흐름 살펴본다면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주춤주춤하는 느낌입니다. 21,000원대까지 돌파 나왔다가 다시 한번 10,000원 후반대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중장기로 보신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평단가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중장기까지 안 봐도 매수가 이상으로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네. 있고요. 대덕전자 같은 D램 관련된 시장 그리고 PCB 관련된 시장을 좀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저는 올해는 진짜 커다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D램 가격이라든지 이제 낸드 가격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생산 라인을 D램에 대한 생산 라인을 없애고 그 라인에다가 HBM 라인을 계속해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에 대한 생산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핸드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D램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가 많이 필요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PCB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공급이 모자르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은 내가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릴 수가 있다 보니까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대덕전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차트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2만 원대까지 잠깐 올라왔다가 단기적인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언제까지 올라가는 것도 없고요. 언제까지 내려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도 잠깐 쉬어가고
내려가고 여기 쉬어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오기 마련인데 삼성전자도 과거에 2만 원에서 거의 25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죠. 지금은 액면 분할해서 가격대가 다르지만 그래서 그 황제주까지 갔는데도 매일같이 얘기가 나온 게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최고의 대기업이 되면서 국내 1위 기업이 되는 데까지 매일 고점이라는 논란이 있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디램 가격 이제 GPU만 잘 팔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만 잘 가고 작년에는 하락을 했던 디램 관련 기업들이 이제는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올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번 사이클 가기 시작하면 2, 3년까지도 가기도 하니까 그런 흐름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 급하게 우리가 매도 구간을 언제 정해야 될지 이걸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계속 흐름을 보면서 디램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그때 수익을 챙긴다는 관점으로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빠르게 수익권으로 전환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등불과 등대님의 종목 현대공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는 8,400원, 비중은 15%.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이 어제 급등 나왔었고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오늘은 좀 종가랑 고점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게 오늘도 3%대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다 반납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3% 넘게 좀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주게 됐는데 어제 고점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2024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고요. 2023년 고점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한번 치고 올라왔을 때 좀 정리가 필요한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어제 많이 상승을 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3%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사이클은 계속해서 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현대차 제가 또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차가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이 먼저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대공업도 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CKD 관련된 이제 협업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CKD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지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해외 거점에다가 부품을 보내서 거기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부품을 계속해서 찍어낸 다음에 미리미리 이제 현지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완성차에 대한 판매량보다 우선적으로 부품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공업은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제도 상한가를 이제 좀 기록을 하지 못하고 약간은 남았는데 그 구간이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여기 전 고점이랑 비슷한 구간까지 그쵸. 올라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 구간에 물려서 지금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평단가가 왔을 때 지금이라 나와야지 하고 네. 나오는 리스크를 줄이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한 번 더 터트려 주면서 소화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 줘야지만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네. 어제 상한가 근접할 정도로 올라갔는데 오늘도 그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단기 거래라든지 투자 경고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이 구간에서 많이 빼지 않고 약간 쉬어가다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좀 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 조정에서 급하게 좀 덜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수가가 약간은 괴리율이 있지만 충분히 매수가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자동차에 대한 부품 사이클은 여전히 좀 메리트가 많은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여기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위에 상단 박스권인 10,000원대 근접하게 한 9,800원대까지 한번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고점 부근에서 좀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한가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 정도밖에 밀리지 않았다라는 건 약간의 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용숙님의 종목
가온칩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500원을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올려주시는 종목들의 특징이 다 너무 큰 손실도 아니고 평단가까지 거의 다 좀 왔는데 약간 손실 보고 계신 구간이라서 한참 갈팡질팡할 때 좀 질문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이때가 머리가 제일 아픕니다. 맞아요. 네, 오랫동안 아마 많은 조정을 이겨내고 네. 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 생각을 그쵸. 하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거의 보통 보면은 내 평단가 오면은 정리해야지라고 하는데 크게 물린 종목들이 올라오면은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힘드셨지만 힘든 만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홀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서 디자인 하우스 시스템 반도체 설계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가온칩스는 소외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이제 하나 비전 자회사랑 TC본더에 대한 계약 체결을 또 했죠. 근데 이게 HBM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견고하고 많이 팔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 있게 좀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미 반도체에 대한 TC본더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하나 그 계열사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그만큼 HBM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견고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HBM에 대한 모멘텀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온칩스도 같이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차트가 거의 D램에 대한 모멘텀이 좀 비슷하게 같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든 메모리 반도체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조정을 만들었던 게 바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잠깐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밀렸는데 여기 구간에서는 서서히 다시 한번 소폭이지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일부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간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관들이 끌어올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까지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안 좋게 불안감을 갖고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매물대에 어느 정도 장기 이평선 한쪽으로 모아놓고 나서 위에 상방이 많이 열려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보시게 되면 진짜로 가격 조정이 만들어지면서 하락을 할 때는 이런 거래량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네.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캔들은 재미가 없지만 거래량이 이때 대비해서 확대해서 보시면은 많은 차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과거 대비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바라봐야 올라가는 건데 가온칩스는 서서히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길게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위아래로 올라가면서도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파동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1차 목표가 8만 원, 2차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좀 길게 와. 보셔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근데 나는 단기적으로 좀 이제 그동안 기다린 게 너무 힘들다. 이제는 그냥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면은 일단 1차 목표가는 6만 원대 그리고 그 위로는 7만 원대로 잡고 분할 매도 하시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저희 투자자분들 많이 기다리셨다가 수익도 거의 못 보시고 손실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좀 나오시는 거는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처럼 이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아까 전 8만 원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연해피님의 종목이고요. 유진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00원에 5% 종목 진단과 함께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종목이 생소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레미콘 관련된 종목이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멘텀은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거는 뭐 특별한 이슈를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워낙 건설 업황 자체가 많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지인 통해서 이제 또 은행에서 이제 좀 펀드를 운영을 하는 그분께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건설 부동산 쪽에 대한 자금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그쵸.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네. 정도로 업황 자체가 많이 좀 꺾여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자금 융통성이 좀 풀려야지만 건설 업황도 같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는 업황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황을 기대하기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건설 업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냥 재료에 대한 이벤트성을 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가 5,200원인데 저
오타 아니죠.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좀 너무 많이 올라가야 되는 높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지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오래되신 거라고 좀 네.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호재성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물대가 위에는 많이 크게는 있지 않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상방을 열어둘 수는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매수가가 너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 보고서도 사실 제출을 해서 좀 문제 없이 잘 끝난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이 됐지만 매출액은 1조 3천억 가량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갑작스럽게 상장사에서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어서 저는 비중이 5%밖에 안 되시니까 여기서 한번 비중만큼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번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한국 공장들이 다시 한번 재가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평화협정이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전자도 다시 한번 가동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러시아에 있는 공장을 다시 한번 가동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도 언제든지 부분 협정이라든지 임시 휴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시멘트라든지 이런 수요도 다시 한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평단가를 한 번 더 관리하시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지금 추매하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4,000원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4,500원 돌파할 수 있을지 확인하신 다음에 네. 그 유무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평단가가 지금 현재 구간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4,500원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해보시고요. 그 이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황 자체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로짱님의 종목 AS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 평단가의 비중은 20%고요. 27,000원이면 오늘 딱 종가 부근이네요. 오늘 보합 수준에서 맞췄고 27,000원 오늘 종가 매수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종목 중에서 그래도 거의 좀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회장님이 지분을 줄이셨더라고요. 대폭 줄이셨는데 이런 건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런 내용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당연히 안 좋죠. 뭐 이제 좀 지분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14%에서 4%대로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네.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누군가에게 증여를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그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도 지금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는 거는 뭐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잘 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등을 하더라도 위에 있는 앞전에 있는 매물대가 좀 많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좀 여러 가지에 대한 모멘텀 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AS텍은 사실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종목은 그쵸.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장품에 대한 사이클이라든지 화장품 원료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면 또 소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얼만큼에 대한 주목도를 받고 있는지 관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25,000원대 라인에서는 주춤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질 겁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2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방으로는 20% 정도 이제 목표가를 잡고 수익을 좀 노려본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라인은 조금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9,500원대 라인 이탈한다라고 하면 하방이 쭉 열릴 수도 있다 보니까 하방이 쭉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하방은 좀 짧게 잡으시고 위로는 한 20%
20% 제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박스권 전략 잘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AS텍 살펴봤습니다. 주주의 지분이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화장품 종목들이 올라갈 때 많이 언급되는 종목은 아닌 만큼 목표가는 현실적으로 좀 잡아보셔라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전의 대장 종목 두산에너빌리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랑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날마다 부자님께서 진단 요청해 주셨는데 27,900원 평단가의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체코 대통령이 현재 두산 스코다 파워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 정도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어느새 2만 원 중반대까지 다시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너무 크게 무너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원전은 좋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인프라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여당에서 밀고 갔었던 원전이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멀티플 그 자체로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더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라도 조금 더 주춤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작년 12월에는 진짜 기업에 대한 멀티플과는 무관하게 뭐 주주 지배구조 개선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오랜 기간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게 백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 좋은 시세가 만들어졌지만 오늘 또 이제 정치적인 이슈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그렇죠.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 대한 산업 모멘텀만 바라보고 나는 그래도 믿고 가고 싶다. 사실 장기 투자, 가치 투자라는 게 그런 잡음을 이겨내고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가치 투자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가치 투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SMR 원전을 계속해서 이제 소형 원전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둘씩 해결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적 수요에는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약간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전이 필요한 건 맞고 이제 너도 나도 원전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우리 집 옆은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님비 현상도 어느 정도 국가에서 좀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 측면에서는 좀 일부 세론 정도는 나올 수는 있을 거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출이 끝나고 폴란드에 대한 수출도 이어가고 이런 인프라가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대한 원전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변 국가에 대한 인프라 확대, 파이프라인 확대까지 간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멀티플을 크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단기적인 조정이 만들어지고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체코 원전이나 폴란드 원전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에 대한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오랫동안 가치 투자 말고 단기적으로만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인 24,800원대 라인 깨면은 일단은 손절하시고 나서 다음 타점을 고려해 보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라인 깨면은 이렇게 쭉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미리미리 해두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3만 원 돌파하면 신고가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에 대한 니즈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저희 이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채팅창에 기사 한 가지를 올려드렸습니다. 13일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서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자성적인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그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경계감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진단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한 가지 종목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만 추가적으로 봐주시죠. 네. 지연님께서 한화엔진 질문을 주셨습니다. 21,500원에 5%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화엔진은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애매한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은 뭐 직접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급하게 매도할 구간은
아니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수주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지만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잘 버텨준다. 오늘도 약간은 하락을 하다가 4% 하락을 하다가 아래 꼬리를 약간 달아주는 모습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계속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변동성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한 박스권 안에서만 위아래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서 27,000원대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수익 보고 나서 나오시고 또 다시 한번 가격 조정 나오면은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하시다가 명확하게 27,000원 돌파하는 날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길게 홀딩하고 가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도 거의 10가지 종목을 상담해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 관련된 모멘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목할 때가 왔습니다. 젠슨항이 말 한마디로 이제 아이온큐 ETP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 시키면서 여러 가지 우려감을 형성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퀀텀데이에서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입장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 책임자가 5년 내에 실질적인 응용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이제 계속해서 미국에서 빨리 만든다라고 하면은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예산을 증액을 시키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결제 시스템을 전면으로 이제 전자결제로 개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도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좀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 전자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전자 화폐에 대한 정책에 대한 수혜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 주식들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 왔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좀 다시 한번 주춤하다가 오늘 또 오픈 AI에서 더 똑똑해진 챗 GPT에 대한 모멘텀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물려서 폴라리스 그룹주들은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실적이 찍히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시세를 덜 받았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